예, 오늘 이제 볼 이야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3강 그 프린트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 번째 강의에서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중간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강의했던 내용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첫 번째 했던 내용은 법률 관계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들 중에서 법적으로 권리라든가 의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걸 좀 더 압축하면은 보통 법적인 문제 분쟁이 벌어질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각이 날 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생각이 날 때는 분쟁이 전제되는 경우예요. 서로 싸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론 가장 화끈한 해결 방법은 주먹이죠.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땐 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 친구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고소할까? 고발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이 순식간에 딱 들면은 그 관계를 맺었던 것은 법적 관계예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법적 구속력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첫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고 두 번째는 이 법률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할 때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약속이라는 것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법률관계로 이제 변화돼 나가면은 약속하는 과정에서의 그 약속의 의미 내용이 의사가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의사. 그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팁이 의사의 내용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의사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 속에는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의사 표시가 아니고 의사의 내용이 아닌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결혼합시다. 이 말이 나오면은 신분관계를 의욕하는 권리 의무를 의욕했다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의 의사 표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런 식으로 권리와 의무가 전제됐을 때 그들 사이에서 계약이라는 법적인 약속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청약이 어떻고 승낙이 어떻고 청약의 유인이 뭐고 이런 말도 잠깐씩 했지만은 지금 오늘에 와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자체를 떠올려 본다면은 방금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는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또 그자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계약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의 끝 마무리를 할 때는 바로 이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계약의 주체, 주인공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만이 계약의 주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을 우리 중개사 공부용으로는 범주 내에서는 자연인 이자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는 그러한 법이 만든 제도도 있습니다. 이 법인은 법이 만들었다는 인간인데 이 법인의 종류를 보면은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용으로 여러분 그 법률을 공부하고 나중에 중개업 법령이라는 걸 배우게 될 때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배울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그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여기서 사단 이렇게 돼 있죠. 사단. 이 사단은 억지스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단체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결사, 이 사자를 이렇게 쓰죠. 모임이란 뜻. 그 모임의 단체가 법적으로 인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대충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만약에 A, B, C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시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이셨지만은 모여서 정신 때 모이셔서 식사 한번 안 하시죠 아직은. 잘 모르시고 친해지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우리 점심 때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모일 때는 단순한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은 식사라는 사교적인 목적으로서 잠깐 모이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돈을 식사비는 자기가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모아서 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모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의 단계에서 이 ABC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합격을 다 하니까 그 우리 중개사 사무실 같은 거 열어보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두당 한 사람당 한 3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한 1억 9천 정도 모아가지고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동 사무실이라는 걸 열 때가 있을 겁니다. 합동 사무실이다. 우리 일상 언어로 그냥 합자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를 이러한 결합체를 목적을 갖고 있는 결합체다라고 해서 이것을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합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데 우리 일상에서는 뭐 노동협동조합 그리고 뭐 또 농협 이런 조합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조합하고는 내용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 조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게 되는 그 근원, 법의 연원, 과거의 중세시대 때부터 그런 연원들을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공동소유 이론을 배울 때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이런 단순한 모임 단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즉 합동해서 사업을 해보자 이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조합을 이 사람이 결합을 하면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걸 조합이라 불러요. 근데 이 조합에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이런 합동 사무실도 있고 여러분 개 하신 분 계십니까? 개 띠모임 해가지고 개 저는 이제 제 연도 밑으로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58년 개 띠모임 해가지고 모인다든가 37년 호랑이 띠모임 이렇게 모여서 이런 동호회 비슷한 개회 조직이 되면은 이 개회 조직도 조합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여학교 다니실 때 이 반지계 같은 거 아시죠? 반지계. 그것도 돈을 모아가지고 졸업할 때 뭐 금반지 하나씩 해가지고 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목적을 가진 집단. 이걸 이제 개라고 부릅니다. 또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조합이라 불러요. 근데 이 조합의 단계에서 이들이 계속적인 침묵을 유지하다 보니까 단체의 이름으로 자선사업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 나갈 때 단체가 법률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단체가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책임을 좀 약하게 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법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인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법인이 뭐냐? 회사입니다.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라든가 이걸 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주식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시장의 주식은 좀 거의 발전된 개념이고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된 회사라도 일단 주식을 좀 샀다. 근데 그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망했다고 봐봐요. 그럼 그 회사 자체가 내지는 빚이 있겠죠. 그 빚을 나는 500만 원만 투자했으면 속된 말로 500만 원만 날리고 마는 거예요. 그 어떤 회사가 수십억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주주인 개인은 500만 원만 손해보고 더 이상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을 책임지지 않되 법적으로 책임은 법인에게만 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사의 과정에서 그래서 나타나게 됐던 제도가 바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법적 인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발전을 하는데 또 회사를 만들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법인이다라는 개념. 이 법인도 종류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이 영리법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회사고 비영리법인은 이제 여러분이 곧잘 보면 사단법인,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임 이런 게 사단법인에 붙어 있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인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 설립이 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이 단체를 이루었을 때 법적으로 인간이다. 사람보다는 이제 돈에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만 그냥 개념적으로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뭐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곧 신이죠. 종교가 다른 사람도 돈을 부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도 돈을 부정하지 못하고 또 돈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돈의 긍정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만약에 어떤 재산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재산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만들면 재산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자와 독립돼서. 그래서 만약에 명유진이가 한 재산이 1,00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500억 정도 떼어가지고 그것을 장학금을 내놓고 어려운 가정에 환경에 있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순간 법인이 만들어진 순간 명유진이 재산이 아니고 그 재산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이라도 과거의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적에 바쳐진 재산만큼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술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재단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을 갖추는 거고 이것은 사람의 모임이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의 개념인데 이 법인 개념들은 다행스럽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여러분 중개사 시험의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외워야 할 것들, 절차 내용들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단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법인의 개념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계약의 주체 그러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이쪽은 아니니까 주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이제 자연인이 우리 법적으로 요구한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란 개념은 파워, 캐퍼시티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너 능력 좋다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 단어가 사실상 한국의 글자, 우리나라 글자인 이 훈민정음 이후로 나오는 우리나라 글자는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자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들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외국 것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단어들이 부족해요. 예전에 외정시대 때는 일본말 쓰는 사람이 똑똑하게 보였고 지금은 영어 쓰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보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한국어에는 적절한 어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사실상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능력이라고는 표현하지만은 일정한 자격도 아니지만 제가 굳이 말한다면 이걸 자격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진짜. 그래서 권리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법이 당연히 인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를 갖고 의무를 이것을 갖는 그러한 법적인 자격 이것을 이제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이 권리 능력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자가 가난하든 부자든 불구로 태어났든 아니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이든 어떤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주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자격, 이걸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면 무조건 갖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고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모든 사람이 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일정한 사물의 도리, 사리가 판단되는 데 있어서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을 의사능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의사능력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물의 이치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데 그때 달라요. 사물의 이치는. 그러니까 또 개별적으로 다르게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철학자처럼 고도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뜨겁다, 차갑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철학적인 생각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요. 3살짜리 어린애도 그 어린애에 맞춰서의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능력이 그 어린애에 맞춰서 있고 또 아주 학문을 열심히 했던 학자들에게도 그 이치에 맞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의 이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아주 명확하고 쉽게 파악해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아주 뭐 거꾸로 뒤집어서 정신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쉽게 보여지지만은 저처럼 저야 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노총각 히스테리 있다 그러죠. 만약 그 히스테리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은요 그 병이 됩니다. 이걸 조울증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조울증이 급격하게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지니까 또 약자, 그런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을 가르쳐서 우리는 행위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행위능력은 아까 표현했듯이 계약이라는 행위, 거래라는 행위 자체를 이것을 유효하게 하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한다든가 거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보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20살쯤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들 그냥 말로 너 이제 다 컸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너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도 지고 스스로 계약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고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니 의사 능력도 갖고 또 법에 의해서 그들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사람이 전체가 이런 다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특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획일적인 기준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행위 무능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권리 능력은 있대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일단 행위 무능력자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면 그는 유효하게 거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가 들어가면은 일단 거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100% 유효하게, 유효 무효의 개념을 다음에 보겠지만은 100% 유효하게 거래는 못한다. 그럼으로써 이제를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역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가 20살만 넘기만 하면 그리고 특별히 딱 봤더니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냥 물건 사고 파는데 문제는 없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행위 무능력자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개념을 만들어 두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성년자라도 종류가 여럿이죠.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 3살이나 4살 그러면 미성년자 확실히 맞죠. 근데 19살은 어때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야 이제 조카나 뭐 다른 애들 견주어 말씀드리는 건데 19살짜리 애가 엄마가 꾸중을 하면은 어머니가 꾸중을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면서 반항을 합니까? 나도 다 컸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분명히 의사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의사 능력이 있는데 지가 분리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나 아직 애잖아. 용돈 좀 줘.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이놈아는 지 좋을 때는 다 컸다 그러고 지가 분리하면 애다 그래요. 그 개념이 행위무능력자 개념과 비슷해요. 행위무능력자는 지가 유리하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말하고 행위무능력자가 분리하잖아요.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법이 인정한다는 거죠. 왜 인정하느냐? 그래야만이 혹시 모를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법의 정신 때문에 그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도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일단 여기서 미성년자 개념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만 20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사능력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의사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를 틀어놓고 보면은. 그런데 뭐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살, 3세, 4세 되면은 아직 이런 애들 보고 의사능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알사탕 하나 사 먹는 거 가지고 너 의사능력이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동시에 아직은 분명히 20살은 안 됐기 때문에 핵일증 기준에 따지면 행위능력도 없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3살, 4살짜리 뭐 2살, 1살, 2살 얘들은 의사능력도 없지만 행위능력도 없죠. 그렇지만 19살, 19세 의사능력이 있죠. 사리 판단 다 하고요. 뭐 세상 이치, 지 나름대로 할 말 다 하고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의사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20세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위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대충 개념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개념은요 별개이면서 비슷해요.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행위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긴 정신능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정신능력이 이것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번 봐보죠. 정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만 놓고 보면은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살, 2살, 3살, 4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 뭐 11살, 13살 또 중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16세 그래서 19세 말까지 20세 되기 전까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때는 애가 좀 아직 어리니까 뭘 알겠어 이런 수준에서 16세쯤 들어가면 부모들이 당장 너도 이제 알만한 나이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능력이 이제 점점 커가는 거죠. 이런 단계에서는 정신능력이 아주 미약했다가 이쪽에 미약했다가 정신능력이 이렇게 해서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커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컨대 한 3살, 4살 이럴 때까지는 아주 뭐 젖먹이 어린아이, 영아라고 말하는 여기 한 2살이라고 봅시다.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의사능력이 없어요. 없지만은 여기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애가 다 컸으니까. 그렇지만은 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본다면은 이때부터 19세에서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무능력 개념과 행위무능력 개념이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준 없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얘가 정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은요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 밑으로 있으면 행위무능력자, 기준 위로 있으면 행위능력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금치산자 개념에서 한번 더 봅시다. 일단 한정치산자부터 보죠.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법전에 보면 여러분이 아직 법전 안 갖고 계시지만은 법전에 보면 첫째 심신박약이라고 그럽니다.
심신박약이란 말은 박자가 얇을 박자인데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쿡 찌르면 3박 4일 동안 울고, 조금만 주우면 3박 4일 동안 웃고, 그렇다면 좀 정신이 저 친구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박약자 뿐만 아니라 낭비자. 요즘 안타깝게도 법원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 말고 여자분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찌나 루이비통 좋아하시죠? 네. 그 집 명품 하나 살려면은 뭐 루이비통 그런 핸드백 하나에 수백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을 하다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버는데 카드빚을 써가면서 명품이란 것을 계속 사들인다면은 언젠가는 파산을 하겠죠. 이런 식의 사람들, 낭비자라는 겁니다. 이 낭비벽이 지나치게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활을 궁박이 할 우려가 아주 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낭비자라고 해서 정신 나갔다고 볼 수 있나요? 완전히 심신이 상실되고 머리에 꽂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치산자가 곧 의사무능력자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한정치산자는 의사무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금치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심신이 상실된 자예요. 단지 이제 한정치산과 금치산자 이런 자들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치산자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고 금치산자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합해서 본인이라든가 그의 배우자라든가 사촌인의 친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익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금치산자로 선고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제 무조건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요건들을 다 살펴봐요. 그 사람 정신감정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야, 이 사람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금치산자다, 한정치산자다 이렇게 선고를 내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특히 금치산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금치산자의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주변 가족이 금치산 선고에 대해서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가족이 청구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 청구하기 전에 금치산자는 아까 심신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상태는요. 심신이 상실된 상태예요. 우리끼리 말로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이죠. 그냥 속된 표현으로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럼 심신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사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태는 지금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구를 할 동안에도 정신 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의사능력은 없는 상태로 가요. 그럴 때 이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딱 보니까 명유진 씨 하고 불렀더니 이 친구 갑자기 막 도끼 들고 나타나서 판사한테 네가 뭐냐 나 불러 이렇게 나서면은 빨리 선고해버리겠죠. 그냥 이 사람 심신 상실됐구만 하고 금치산 선고를 내려버릴 거예요. 법원이 선고를 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법원이 선고를 내린 이 타이밍부터 아까 법원이 선고를 해야 이런 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 법원이 선고를 내린 이 순간부터는 금치산자로서의 딱지를 붙여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호적에다가 지금은 가족부에다가 금치산 선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금치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의사무능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일정 시기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수가 있겠죠.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심신이 회복된 경우, 상실된 것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고 옛날과 같이 똑똑해졌고 모든 일들을 사리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러다 또 확 가는 수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는데 여전히 심신이 계속 회복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금신한자 딱지를 붙여놓기는 이제 억울하죠. 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맘쯤에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저 금신한 선고를 받은 지 한 3년 5년 전에 받았었는데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난 정신이 돌아왔고 금신자 선고를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또 법원에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은 이 무렵에 선고, 법원이 내렸던 선고를 취소할 거예요. 요건을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선고를 취소하겠다 그럴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선고라고 하는 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호적 기록부에가, 가족부에가 금치산자라고 써져 있죠. 마치 주민록 등 원부에가 몇 년생으로 적어져 있듯이 이것도 금치산자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까지는 의사 능력도 없고 이 순간부터요. 의사 능력도 없으면서 행위 능력도 없죠. 금신환자니까. 이때는 의사 능력도 없더라. 미쳐 있으니까. 근데 금신환자 선고를 받아가지고 호적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때는 행위 능력도 없더라. 이리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 대목에는 심신이 회복됐죠. 심신이 회복됐으니까 이 대목은요. 의사 능력은 있죠. 사리 판단이 분명하니까 이때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금치산자 선고가 취소되지 않아서 호적부에는 여전히 금치산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 대목 어때요? 행위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마치 19살짜리 아이는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은 있지만 아직 20살이 못 됐으니까 행위 무능력자로 부르듯이 금치산자도 처음에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는 미쳐 있었지만 나중에 의사 능력이 즉 심신이 회복돼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의사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직은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능력 개념이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에야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여러분과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대리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외우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의사 능력은 척 봐서 미쳤니? 안 미쳤니? 이걸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척 봐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려면 징표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징표를 달려면은 금시산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를 내려준 징표가 있으면 그때는 행위 무능력자가 된다. 어린 아이도 1살, 2살까지는 의사능력이 없지만 커가면서 의사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19살, 18살 이렇게 되면 의사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20살이 딱 되던 애 성년식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걔는 행위 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1분 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전과 생일 맞이하기 하루 전과 생일이 지난 오늘과 특별히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생일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그 전까지는 행위 무능력자, 그 이후에는 행위 능력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법률의 능력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놔야 거래하는데 편하다. 의미아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공부하실 때 시험이나 문제집이나 또 우리가 교과서에가 무능력을 이유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무능력자, 제가 앞에다 특별한 말 안 붙이고 무능력자, 무능력을 이유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법적 개념인 행위 능력에 대한 행위 무능력을 말하는 거고 의사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무능력을 말을 할 때는 앞에다가 명백히 써져요.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써져요.
그러나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무능력자 이렇게 말하면요, 행위 무능력자, 20세 미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기초과정에서는 행위 무능력자 하고 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려 보라 그랬습니까? 미성년자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를 떠올리면 이 개념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아닌 20살 이상의 보통의 사람들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계약을 통해서 의욕했던 권리 의무란 말이죠. 권리 의무란 말 자체가 이제 추상적이니까 갑이라는 21살 먹은 아이가 컴퓨터 한 대를 사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가서 제가 모았던 용돈 주고 컴퓨터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단순한 과정인 것 같지만은 그전 계약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자기 물건이 아니었죠. 근데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인데, 바로 이 계약의 과정 중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이제 이 매장에 컴퓨터 매도인 파는 매장의 주인이고, 이 친구는 이제 21살 21세 된 대학 2학년생이 이 아이가 이제 매수인이 됐다고 보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매매라는 것을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랬을 때 이 계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갑과 을이죠. 갑과 을. 이런 자, 이들은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봐보세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팔았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 이걸 나중에 이제 금전 채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람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죠. 계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행을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확실히 갖고, 얘는요 물건을 확실히 갖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권리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주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또 의무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반대겠죠. 그 컴퓨터를 이전시킬, 물건을 이전시킬 의무가 있겠죠. 얘는요 돈 줄 의무.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유하는 주체로서의 사람, 이 사람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란 말을 앞으로 자주 쓸 텐데, 이 당사자란 당사자는 권리와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주인공이에요. 보통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은 계약상 권리 의무의 주인공이 되니까 우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계약을 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의 당사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 봅시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셨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돈 많은 의뢰인이 여러분을 아주 신뢰를 해서 내 이런 건물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돈 많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건물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고 뭐 산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을이 말고 A에게, 공인중개사 A 보고 적절한 사람 나타나면 적절한 사람에게 잘 팔아줘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인감도 맡겨놓고 완전히 전포적인 신뢰를 해가지고 인감도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부탁하고 맡겨놨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같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잘 물색을 하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침 건물을 찾으니까 자기가 좀 관리하던 건물이죠. 이 건물을 이렇게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은 안 나타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주인은 안 나타나고 매수인만 나타나서 공인중개사하고 거래를 해요. 공인중개사 입장이 자기의 이제 신분을 보이려니까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고 또 뭐 인감증명도 보여주고 전화 통화해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는 누가 써주느냐? 공인중개사가 쓴단 말이에요. 그 맡은 인감 받아두고 있다 저장도 찍어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을은 A로부터 물건을 사요? 갑으로부터 물건을 사요? 갑으로부터 물건을 사죠.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이 사람은 또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을은 A를 통해서 누구에게 돈 줍니까? 갑에게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제? 갑과 을이죠. 계약을 쓴 사람은 A인데 계약을 했던 당사자는 갑과 을이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행위의 주체와 법률상에 있어서의 권리의 주체가 달라져 버리죠. 이런 경우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걸 대리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곧 자기 물건이 되지만, 이런 복잡한 거래라든가 어떤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거래라든가 아니면 믿는 사람이 맡겨두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권리의 주체와 행위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당사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계약한 사람이 당사자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갖든지 의무를 부담하든지 이런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이것부터 봐봐요. 이 사람은 갑과 을은 매매라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자 동시에 권리의무를 갖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근데 나중에 물건을 보니까, 우리 물건을 사왔는데 컴퓨터를 딱 보니까 스위치를 딱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뭐 이상하다 해서 전원도 꼽아봐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다른 수리상에 가서 갖고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케이스만 있는 거야. 그럼 사기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이 득달같이 가볍게 쫓아가가지고 이 사기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던져놓고 돈 내놔 이러겠죠. 속된 말로.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다 보면은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배울 텐데, 계약관계를 맺었다가 계약관계를 끝낼 때 결국 당사자가 맺고 당사자가 끝내죠. 이 관계 보면 을이 맺고 을이 끝내잖아요. 또 만약에 을이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아저씨 일단 물건부터 주시고 돈은 제가 이틀 후에 입금시킬게요. 그래서 착하게 보이길래 그래 가져가라. 근데 이틀 후에 입금시키겠다는 을이 입금을 안 시키는 거야.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이제 갑이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이놈아 너 물건 가지고 와 이렇게 하겠죠. 누가 합니까? 갑이 하죠. 계약의 주체가 계약을 맺기도 하고 계약을 끊어내기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왜 중요한 개념이냐? 이걸 당사자권이라고 불러요. 당사자만이 계약을 맺고 당사자만이 계약을 끊어요. 그런데 이 경우 봐보십시다. 이 경우 지금 A를 통해서 갑으로부터 을에게 물건이 넘어갔고,
또 A를 통해서 을에게 넘어갔다가 갑으로 갔어요. 돈이. 근데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이 아니었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의 것이 아니었더라.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것이어서 이 돈 돌려줘. 계약 끝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결국 을은 누구 보고 계약 끝내자고 말합니까? A 보고 말해요? A한테는 전화는 하겠지만 돈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 이렇게. 그렇죠? 또 갑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제대로 입금이 안 되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지금 입금이 안 되면은 공인중개사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하겠지만, 공인중개사도 입금 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들어오네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갑이 그러겠죠. 그 사람 보고 계약 끝내자고 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겠죠. 누구 보고? 을 보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결국은 당사자끼리 계약을 없애잖아요. 공인중개사 혼자 알아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맺어놓고 자기가 스스로 계약 취소해버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아무리 계약서를 쓴 사람이라도. 결국 이거를 법적인 관계로 풀어보면 당사자만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잘못되면 당사자만이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고 당사자만이 계약을 해제라는 단어를 써서 끝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쉽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나중에 법률의 기본관계로 돌아가면 취소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면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교과서에 있는 언어로 외우다 보면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이것을 결자해제라고 그러죠? 묶은 자만이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대리관계를 공부할 때 이 행위에 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 갑이 을에게 취소를 직접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본인 갑으로부터 취소권을 받지 못하는 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또 A의 판단이 잘못돼서 을로부터 A가 사기를 당해서 안 팔아도 될 땅을 팔았다. 그럴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A예요? 갑이에요? 갑이죠. 갑이 손해를 보니까 이 갑이 나서서 전화해가지고 야, 너 우리 공인중개사 속였지? 근데 이 계약 취소해 임마 하고 공인중개사 A는 속은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취소를 해요.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당사자만이 계약을 맺고 당사자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벌써 세 사람 나와도 결국은 세 사람이 나와도 우리 거래하고 있는 사람은 갑과 을이잖아요. 얘는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의 대리 중에 사람을 써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 비교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 여러분 이제 지난 3강의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계약의 주체, 법률행위의 주체라고 써져 있는 것에 보니까 이제 A와 B의 두 가지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서 우리가 차이점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3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프린트에 A에 보니까 남원읍 현감의 아들 이몽룡은, 이몽룡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몽룡은 그 친구 참 별난 친구예요. 이몽룡이 몇 살이죠? 예? 이몽룡이가 몇 살이에요? 걔 18살이에요. 춘향이는요? 16살이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조그만 것들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미성년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미성년 생각하지 마시고, 몽룡이가 과거 시험 공부를 하러 길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사랑을 키워왔던 성춘향이
부모의 반대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못 만나게 했겠죠. 길을 떠나게 되자 과거에 급제한 후에 다시 올 테니 기다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나중에 돌아오면 혼례를 옮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방자를 통해서 보냈죠. 방자가 글을 잘 모르겠죠. 춘향아, 우리 도련님이 주더라 하고 건네주겠죠. 이것과 그 밑에 비내용을 봐보십시오. 한경북도 의주 일대의 거대 상인이었던 만상의 주인 이병식은 심각한 경영난인데, 난이라 그랬네요.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자신의 집사로 있던 임상옥에게 중국 상인 왕씨를 만나서 홍삼 거래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올 것을 부탁하고 상단의 이론을 맡겼다 그랬어요. 똑같이 지금 이몽룡의 입장에서도 춘향이한테 편지를 전달할 때는 방자를 통해 전달을 했고, 여기에 의주 만상의 주인 이병식의 입장에서도 거래를 하러 보낼 때는 임상옥을 보냈죠. 둘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방자와 임상옥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해보세요. 방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해해서 우리 도련님이 어디 태기의 딸 저 춘향이하고 연애를 해? 안 갖다 줘? 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임상옥이가, 여러분 옛날에 상도라는 드라마 봤을 때 임상옥이가 홍삼을 불태웠는데 과연 불태우는 그 권한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쉬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었다가 이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유효와 무효를요. 조금만 쉬었다 한번 보시죠.